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 씨, 네.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그러게요. 저희가 지난 화에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이 분야는 올해에 이렇게 꼽힐 일이 잘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좋았던 걸로 뭔가 꼽을 기회가 있으면 저희를 떠올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마자 이 팟캐스트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팟에서 나온 거잖아요. 애플 팟캐스트에서 저희를 한국의 2022년 우리가 가장 사랑한 프로그램 5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을 비롯해서 아주 쟁쟁하게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들 속에 올해 막 시작한 여둘톡이 자리한 걸 보니까 참 우리가 2022년 헛되이 살아오지 않았다. 공허하지 않다. 네, 이런 확인을 받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살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산 한 해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이런 올해 팟캐스트로 꼽히고 보니까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알겠다. 이런 멘트들을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할 거야? 스포티파이도 그렇고 애플 팟캐스트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저희를 참 사랑하네요. 네, 아마도 톡토로 분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우 씨. 네? 이제 그것을 밝힐 때가 되었다면서요? 네. 제가 9월, 10월에 한창 오디오북 녹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녹음을 하고 또 팟캐 녹음을 와서 목을 많이 써서 목 상태가 좋지 않다.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밝힐 수 없었던 그것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뭔가요? 네, 제가 낭독한 그 오디오북은 바로 미셸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입니다. 네, 여둘톡에서도 소개했던 저희가 올해 참 좋아했던 에세이인데요. 놀랍게도 그 책의 한국판을 저에게 낭독해달라는 아주 반가운 요청을 받고 저로서도 처음 성우처럼 책을 읽는, 낭독하는 일을 해봤어요. 그 전에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하나 씨랑 같이 우리가 쓴 책을 읽은 경험은 있긴 하지만 전혀 저랑 상관없는 책을 그 작가의 목소리처럼 전달하는 일을 처음 해봤는데 신기하게 배운 것들도 많이 있고 또 40대 중반에도 새로운 일에 경험을 넓혀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아주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지금 알라딘에 먼저 공개되어서 댓글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들어가셔서 한번 샘플 목소리도 제 낭독도 들어보시고 이 책을 즐겁게 읽으셨던 분들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라딘이 선공개되었다는 것은 나중에는 다른 곳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책이 나오는 것도 참 설레는 일이지만 본인이 오디오북의 성우로 참여한 책이 발표가 되는 것도 또 다르게 설레는 일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책을 낭독하기 전에 이 책이 워낙에 엄마의 투병 과정을 다루고 있고 어머니가 떠나가신 뒤에 상실감 같은 것을 다룬 책이다 보니까 읽으면서 눈물이 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은 일이더라고요. 프로페셔널하게 했어? 차분하게 침착을 지키면서 읽어나갔고 그런데 약간 무방비 상태에서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진 대목이 있긴 있었어요. 어느 부분이었어요? 제가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랑 또 다른 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성우로서 눈물을 흘린 부분이군요. 어느 부분이었나요? 그게 지금 제가 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미셸 자우너가 이제 뮤지션으로 데뷔하고 성공을 했잖아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써서 잘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는 그 과정을 못 보셨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엄마가 살아 계셨더라면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뭐 세상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딸이 잘 되게 하는데 온갖 어떤 능력이라도 발휘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유령이 되어서 존재를 한다면 딸이 잘 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을 발휘했을 거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나서 네, 목소리가 좀 흔들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그날의 세션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간에 눈물이 터지면 눈물 닦고 코 풀고 다시 호흡 가다듬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읽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눈물을 막 엉엉 쏟을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이렇게 그렁그렁 맺혀 있다가 살짝 떨어져서 아 잠시만요 하고 좀 닦아내고 진정하고 다시 읽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이야. 그렇다기보다 T라서 막 많이 울지는 않습니다. 나였으면 눈물바다. 그리고 그 책 안에 참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셸 자우너가 엄마의 어떤 캐릭터를 가감없이 쓴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엄마가 목욕탕에 함께 들어가기 전에 너 보지 털 밀었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선우 씨가 녹음을 마치고 저랑 밖에서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데 선우 씨가 갑자기 나 오늘 보지털 부분 읽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책 내용을 잠깐 잊고 있다가 갑자기 선우 씨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미쳤나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 좀 읽기 난처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에 대한 묘사들이 워낙에 너무 맛깔스럽게 쓰여 있어서 그 부분을 낭독할 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입에 침이 고여서 곤란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침이 고이는 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게 마이크에 너무 잘 들어가. 그리고 꼬르륵이 그럴 때는 또 아주 길게 나요. 맞아요. 네, H마트에서 울다 아주 감동적이기도 하고 맛깔스럽기도 한 책입니다. 그것을 선우 씨가 읽는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코가 좀 찡찡하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트위터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봤어요. 하나 작가님은 처음에 목소리 상태 괜찮을까 싶었는데 점점 흥이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녹음 중에 나아가는 것 같았다는. 맞아요. 저도 읽었어요. 오늘도 시작이 조금은 찡찡하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이 녹음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선우 씨. 네. 제가 며칠 전에 치과를 갔잖아요. 그랬죠. 제가 치과에서 어떤 진료를 받고 이렇게 뭘 깨물고 있는 동안 그 옆자리에 다른 초등학생 정도의 남학생이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네. 부모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5분간 저는 이가 이제 접착이 되도록 물고 있는 동안 옆에서 간호사님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무서울 수 있는 또는 아플 수 있는 치과 진료를 잘 받아냈던 모양이에요. 또는 힘들어할 때 칭찬을 해주면서 그 부분을 넘기도록 도와주는 거죠. 필요하죠. 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유 멋진 남자네. 아유 멋진 남자네. 이렇게 참아내다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자 그대로 이를 악문 채 남자애들은 저런 칭찬을 정말 많이 받겠구나. 어려서부터 너는 이런 걸 참아내다니, 뭐 이럴 때 용기를 내다니, 이걸 해내다니 멋진 남자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나이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아유 사나이네, 남자답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죠.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여자답네라든가 또는 어떤 여자네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 그리고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착하다, 말 잘 듣네, 예쁘다 이런 식의 칭찬들을 여자애들한테 관습적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멋진 누나네라든가 멋진 언니네라는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동생들에게 뭔가를 양보하거나 의젓하게 뭔가를 참아낼 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유 예쁜 애 착한 애보다 그 멋지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어떤 여성을 두고 얘기할 때 참 예쁜 여자다 라고 얘기할 때랑 멋진 여자다 라고 얘기할 때 예쁜 여자보다 이 멋진 여자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스타일, 특유의 분위기 이런 것을 더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말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H마트에서 울다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작가가 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어른들에게 느낀 약간 생경한 어떤 문화적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왜 여기서는 내가 좋은 아이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외모 칭찬을 할까? 아이 예쁘다. 밥을 잘 먹어도 예쁘다 그러고 규칙을 잘 지켜도 예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쁘다라는 것은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했는데 왜 나의 외모를 언급하는 거지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 작가가 여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칭찬들을 많이 했던 거죠. 남자아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예쁘다보다는 씩씩하다?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칭찬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저희가 곧잘 강조하는 문구죠. 여자는 풍채입니다. 일단 톡갈 한번 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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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뒤에서부터 역주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톡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톡갈은 톡토로 갈기기의 준말입니다. 톡토로는 뭐 부른다라든가 내뱉는다라든가 이런 식의 동사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톡토로는 갈겨야죠. 근데 톡토로 갈기기라는 말이 생각보다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톡갈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유래를 짚어봤습니다. 여덟톡 시사상식이었습니다. 이 풍채라고 하는 말, 외모에까지 풍겨 나오는 그 사람 내면의 기상이라든가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당당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풍채라고 표현을 하면 아주 좋은 칭찬이 되는데 그것을 여성에게는 잘 사용해 오지 않았다. 이 표현을 좀 더 강조하고 많이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여자는 풍채라고 하는 말을 곧잘 합니다. 실제로 다 벌크업을 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 야 여자는 풍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을 아주 시원하게 차단해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네. 남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사나이다움, 남자다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적극성이 강화되어 올 때 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듣게 되는 어떤 칭찬이라는 것은 거꾸로 여자들의 어떤 몸가짐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어져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하다 이런 식의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뭔가 확장성 있는 뻗어나가는 칭찬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여둘통만의 운동이죠. 여자는 풍채. 어떤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고요. 아까 시사상식도 있었고 여둘톡 캠페인도 있습니다. 네. 여자는 풍채. 그 여자는 풍채의 일환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크기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멋지게 무언가를 해내고 그리고 그 좋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멋진 여성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장군님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이자람 장군님 얘기를 하기도 했고 손여름 장군님, 또 저희가 다음 주에 공연을 보러 가는 클라라 주미강 장군님 등등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아주 잘 발휘하면서도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장군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군님이라는 호칭의 기원은 장유진 작가님, 장유진 장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장장군님의 달까지 가자 안에서 은상 언니를 지칭하는 말로 장군님이라고, 따르겠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표현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따와서 저희가 그 말을 썼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먼저 전 국민이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멋진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어요. 장군님계의 원조집 같은 분이시죠. 바로 김민경 장군님입니다. 맞습니다. 민경 장군. 이제는 국가대표까지 되셨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진 여성이에요. 저는 민경 장군께서 나온 프로그램들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 장군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이런 걸 잘 알지는 못해서 이번에 다시 찾아보기도 했는데 맛있는 녀석들에서 워낙 먹성 좋게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정영돈 씨가 사석에서 했던 얘기를 그 맛있는 녀석들에서 민경 장군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알고서 그분이 화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단어가. 일단 풍채가 좋고 그리고 굉장히 몸이 꼿꼿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분의 놀라운 운동 기량에 대한 짤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들을 뭐 이를테면 이천수 선수가 킥을 시켰는데 너무 멋지게 꽂아 넣는다든가 그런 걸 보면서 와, 놀랍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이 너무 단정하다. 그 운동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운동의 선 궤적이 마치 무용처럼 아, 저 사람은 아주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있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민경 장군님이 처음으로 오늘 뭔가를 배워서 뭐 이를테면은 격투기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체중을 실어서 뭐 펀치를 날리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쾌감도 맞아요. 있고요. 어떤 운동을 배워도 일단 자세가 잘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게 많은 부분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몸을 쓸 줄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몸의 자세가 되게 좋고 어떤 동작에 대해서 학습 능력도 빠르고. 그것도 학습 능력이 진짜 놀랍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죠. 진짜 우리도, 선우 씨도 나도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영장 안 또는 밖에서 선생님이 머리를 들라거나 팔을 뻗으라거나 계속 지시를 하는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몸을 그렇게 움직일 수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요가를 할 때도 뭐 팔꿈치를 어떻게 하세요 했는데 그것을 못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민경 장군의 경우에는 어려운 어떤 것도 말로 설명을 하거나 했을 때 또는 동작 시범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 운동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운동 지능이라는 것이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하면 할수록 분명히 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볼수록 학습하는 방법도 더 알게 되고 갖고 있는 지식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법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김민경 씨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기 이전에 이미 타고난 역량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민경 장군은 자세도 굉장히 꼿꼿하고 바르지만 말투도 맞아요. 정말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그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종목의 운동을 배우러 갔을 때 말하자면 좀 쉽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코드는 거기서 이 사람이 되게 징징거리는 것도 쉬운 길이 될 수 있겠죠. 싫어요, 선생님 이런 거. 못하겠다. 뭐 이렇게 약간 배째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물론 많이 움직이면 힘들어요. 이러면서 투정을 부리는 것도 살짝 있지만 기본적으로
응석을 부리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단아까체로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하는 모습도 역시 장군님이다. 품이 있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운동이 힘들다, 피하고 싶다 이런 코드가 아니라 이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 운동을 잘하려고 진지하게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멋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록 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나는 제대로 한다. 하려면 제대로 한다. 여자는 그래야지. 근데 이렇게까지 타고난 역량이 뛰어났던 분이 40이 될 때까지 운동 한번 안 해봤었다는 게 그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원석이 묻혀 있을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최근에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있죠. 민경 장군이 오늘부터 운동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운동들을 배워보는데 사격을 했을 때 이 재능이 아주 빛을 발했잖아요. 근데 그 사격을 본격적으로 해서 국가대표로 얼마 전에 태국에서 열린 2022년 핸드건 월드슛 국제대회죠. 거기에 참가를 해서 세계 19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2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40대에 취미로 시작한 운동으로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성적을 올린다니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종목으로 16강 안에 들면 이렇게 온 국가가 축제 분위기가 되는 정도의 큰 성과인데 그걸 이 종목을 시작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된 개인이 거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34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민경 장군께 아주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똑부러지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면 는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뭔가라든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지?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 근데 민경 장군의 경우에 정말 그렇죠. 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를 보니까 운동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이렇게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운동을 하나씩 둘씩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사격을 발견하게 된 거였죠. 네. 운동을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김민경 씨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과정도 참 흥미로웠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너무 자세가 좋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각종 종목의 트레이너들에게 굉장한 제목이라는 어떤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운동을 계속 해나가기는 하는데 본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조금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고 좀 유산소성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김민경 씨가 너무 잘하면서도 거부감을 표현하죠. 움직이는 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숨차하고 움직이는 거 힘들다고 하고 하지만 너무나 파워가 좋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시도하다가 마침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격을 만났을 때 그 굉장한 온몸에서 뿜어나오는 안정감과 순발력과 정확성으로 자신의 어떤 재능을 가장 폭발시킬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꼈죠. 그 대리만족의 쾌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사격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사격하면은 그 라이플 같은 거를 놓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관역을 조용한 가운데 탕탕 쏘는 걸 생각하지만 이 핸드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움직여서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또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움직여 가면서 관역을 맞추는 그런 종목도 있던데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빨리 움직이고 탄창도 빨리 갈고 해야 되지만 움직임 뒤에 동중정이죠. 순간적으로 침착과 안정을 되찾아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 이것이 이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타고난 부분이라든가 이 사람의 성정이라든가 이런 게 딱 맞아 들어가는 필드를
발견한 거죠. 맞아요. 그거는 신체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큰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해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 이런 것도 이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인 거죠. 그리고 맛있는 녀석들에선가 제가 연속된 사진으로 봤는데 장작을 패는 게 있었어요. 그 장작을 다른 세 남자분은 그걸 패는 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네, 잘 안 되네 했는데 민경 장군이 그것을 너무 쉽게 탁탁 정확하게 격파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힘만 세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 도끼를 어떻게 운용해서 도끼 날을 정확하고도 파워풀하게 그 가운데 꽂아놓는 게 포인트인데 그것도 사격에 그 타겟에 정확하게 조준해서 격발하는 것과도 비슷한 부분이 작용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수영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굉장히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우리가 운동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떠올리게 되는 전형적인 근육질의 몸이거나 뭐 아주 날씬하게 마른 운동선수 체형이거나 하지 않아요. 좀 살집이 있거나 동글동글한 그런 분들도 굉장히 수영을 잘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이제 그럴 때 되게 운동을 잘한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 날렵하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김민경 씨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큰 체격을 갖고 있는데 그 큰 체격이 운동을 잘하는 것에 어떤 내가 갖고 있던 운동선수 이미지에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운동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어떤 안정감 같은 게 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민경 장군은 지금 정말 좋은 영향력과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녀가 말했다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 같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민경 장군도 우리 사회가 그간 갖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롤모델인 것 같고 맞아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 진짜 진지하게 요즘 김민경처럼 되고 싶어. 건강하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밝은 사람 유유 이렇게 써놨고 그 위에는 다른 분이 진짜 힘 좋다 개멋있음 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1g의 놀림이라든가 비하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정말로 선망의 대상인 거잖아요. 진짜 멋있다. 리스펙의 대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진짜 한 5년, 10년 전과도 완전히 다른 생각의 변화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스포츠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한 민경 장군이 40이 될 때까지 이런 눈부신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았던 그렇게 되었던 여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지만 저희가 성장할 때까지만 해도 여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제도 교육 안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에 어떤 종목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자아이들에게 투여하는 어떤 자원에 비해서는 여자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이나 비용을 써서 부모들이 그것을 더 장려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우리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접하게 되는 운동이라는 것이 억지로 체력장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해야 하는 그런 운동 내지는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울면서 공을 한번 맞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피구 같은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 운동은 재미없는 거야 라는 선입견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선우 씨 피구 잘했어요? 못했죠. 저도 못했어요. 저는 다른 운동들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왜 피구 잘하는 애들은 팔에 공을 감아서 휙
던지잖아요. 일단 그 공이 너무 무섭고 그 공을 찬다거나 뭐 헤딩을 한다거나 달려가서 받는다거나 이것처럼 이제 축구나 야구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맞춰서 쟤를 아웃시켜야 되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받아내거나 도망가야 된다는 게 좀 그렇게 멋지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맞아요. 사실 여러 구기 종목들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피구는 이름도 피구잖아요. 공을 피하는 거야. 뭔가 팀워크를 기르거나 전략을 짜서 그것을 수행하는 연습이 된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공에 대한 공포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그리고 여럿이 공평하게 그 게임에 참여하기보다는 소수가 좀 공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 운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 집 앞에 꽤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안에는 축구장도 있고 농구대가 여러 개 놓여 있는 농구 코트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연습할 수 있는 트랙도 있고 소프트 테니스장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모여 있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 운동장을 가장 주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리는 축구회였습니다. 중장년 남성들이 와서 약간 고성을 지르며 그리고 술판을 벌이기도 했어요. 막걸리 같은 거 옆에서 마시면서 맞아요. 특히 코로나가 진행 중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차지 않은 채 뛰어다니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모습까지도 목격을 하게 됐었죠. 그들이 가장 그 운동장 가운데에 있는 가장 넓은 곳 축구장을 장악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저희가 보기엔 썩 탐탁지가 않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운동장을 넓게 곳곳에 특히 중앙 부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균형을 참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쓰잖아요. 실제로 그런 운동장이 참 기울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운동장 옆 주민으로서 지나가면서 늘 봤던 거죠. 맞아요. 몇 년 동안 저희가 목격을 해왔죠.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의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로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 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든 것은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여성 스포츠계의 걸작이죠.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읽고 나서 몸을 부딪히고 발로 뛰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났더니 진짜 운동장을 어쩜 이렇게 남자들만 다 이렇게 쓰고 있지? 그리고 여성들이 쓰는 곳은 이건 몇 년 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작은 곳에서 여자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든가 중년 여성들이 트랙을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다든가 그런 정도였죠. 저도 사실 좀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가서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물리적으로 중심부에는 나이 든 남자들이 아주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그 주변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용하게 몸을 사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면서 약간 이게 정말 너무 현실 세계의 축소판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요즘에 김원비 작가님의 책 이후로 그리고 골 때리는 그녀들 같은 TV 예능 프로그램 이후로 주변에서 축구나 풋살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시설을 예약해서 사용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라는 거. 그건 아주 바람직한 변화죠. 작년이죠. 2021년이 이 여자와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놓은 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김연경 선수가 활약했던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경기들을 보면서 키가 크고 몸이 아주 탄탄한 그런 여성 배구 영웅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희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골 때리는 그녀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면서
여성들이 저렇게 화합하고 그리고 어떤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마음껏 분출하고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막아내고 그리고 협동해서 골을 넣고 난 뒤 정말 순수하게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할 때 이런 걸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못 봤지? 이런 장면들이 우리 눈에 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었지? 이게 이렇게나 엔터테이닝한 장면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2021년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스우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성이 댄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라고 하면은 케이팝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여리고 귀엽고 발랄하거나 아니면 섹시함을 어필하려고 하는 여성 아이돌들의 예쁜 춤들 그리고 무해한 춤들. 무해한 춤이라는 건 어떤 거죠? 아무리 세더라도 너를 공격하지는 않을 거라는 선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암묵적인 합의에 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춤들을 보고 있었다면은 스우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경우에는 와, 저 언니들 진짜 무서워. 짱세. 진짜 저러다 치겠는데? 이런 느낌을 막 주는 그런 우리가 보통 센 언니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대거 등장을 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일단 그 여성 댄서들의 애티튜드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내 취향이야.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지만 점점 이 프로그램은 각 팀마다 그 팀의 전략과 또 브랜딩이기도 하고 리더십을 통해서 이 팀을 단단하게 다져서 거기에 새로운 전술 등을 통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여성 리더십이 다 달랐기 때문에 제가 선우 씨한테 그랬었죠. 이거는 21세기의 삼국지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들 하나하나가 꼭 리더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출연한 댄서들이 다 장군님들이었어요. 여성이 신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존의 사례들을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경계를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한꺼번에 많이 목격하고 그걸 통해서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기준들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시기를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느끼게 된 게 얼마 전에 김신영 씨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 노래자랑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네. 일요일 아침에 생각이 나면 곧잘 틀어두곤 하는데 거기에 씨름부가 나왔잖아요. 거기가 네. 어디였죠? 영월이었나? 충북 영동편이었습니다. 아, 영동편에서. 영동군청 소속의 여성 씨름부였죠. 아, 근데 그 씨름부 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로 풍채가 좋은 분들이었죠. 풍채가 정말 좋았죠. 그 옆에 또 김신영 씨가 있으니까 그 데뷔가 참 재미있었는데 키가 아주 훤칠하게 크고 김신영 씨 옆에 있으니까 훨씬 또 커 보였죠. 맞아요. 몸이 아주 탄탄하고 근육질이고 이런 여성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같이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원한 거예요. 이분들이 풍채가 너무 좋은 거야. 맞아. 그리고 김신영 씨를 번쩍 들었죠. 위에 매달려서 김신영 씨가 바둥바둥 거리는 또 몸개그를 했었죠. 보통 여성들이 키가 크거나 어깨가 떡 벌어지거나 팔다리가 이렇게 단단하거나 이러면은 한 여러 해 전만 하더라도 남자야 여자야? 라든가 그런 예전에 그런 사연도 여들톡에 왔었죠. 너 요새 운동하냐? 라고 하는 말이 남자들에게는 네, 몸이 탄탄하다 멋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여자들에게는 너 아주 체격이 이렇게 커가지고 약간 이런 식의 비아냥식으로 쓰였던 거죠. 근데 요즘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도 그때도 드렸는데 2021년을 지나고 지금 뭐 여자 배구의 인기도 대단하고 그런 멋진 체격의 여성들을 보고 전혀 비아냥의 의도 없이 정말 찬탄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 그런 다양한 체형들이 훨씬 많이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다양성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K-팝 산업이라는 게 너무 커져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여성 아이돌들을 매체에서 보게 되는데 점점 그 외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더 키가 크고 더 마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성장하는 여성 어린이,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분명히 자신의 어떤 미적인 기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어깨가 좁은 편이거든요. 근데 어깨가 조금 더 각지고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친구가 옷을 아주 멋스럽게 입는 그런 멋쟁이였는데 어깨가 딱 각져 있고 일자로 탁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깨가 참 언제나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나 진짜 이 어깨 좀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자신의 미적 기준에서 내가 어깨가 좀 더 좁았으면 옷을 입었을 때 더 멋지고 예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선우 씨의 경우에도 어깨가 넓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어깨가 넓은 것은 옷을 입을 때는 항상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옷의 핏과 상관없이 어깨가 넓은 여자들은 항상 어딜 가나 외모 지적을 많이 받아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너 키는 작은데 어깨가 아주 넓구나. 뭐 어깨가 떡 벌어졌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내 얼굴과 내 몸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갈등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10대, 20대 초반까지는 남들의 그런 평가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키에 비해서는 발도 큰 편인데 발도 어디 가서 제가 맨발을 드러낼 경우가 있을 때 너 발이 왜 이렇게 크니?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제 발이 240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발이 아주 작은 편인 사람들의 경우에 210mm? 215? 그 정도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성인 여성의 경우에 발이 또 뭐 큰 사람들은 뭐 260, 65까지도 가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주 작다라는 발과 아주 크다라는 발의 차이가 한 5cm 정도잖아요. 그 안에서 막 1cm, 2cm 차이로 작네, 크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는 그런 평가를 한번 받으면, 내가 발이 너무 큰가? 내 발이 평균보다 더 커서 징그럽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내면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런 외모 지적을 받으니까. 근데 10대, 20대 때는 그런 경험들이 사람을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살이 뭐 쪘네, 빠졌네 이런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민경 장군의 경우 4주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나 40이 되면은 모든 게 다 터진다.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는 40이 될 때까지만 버텨보자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가 유퀴즈에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도 그렇고 20대로는 다시는 안 돌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던데요. 20대 여성의 경우 저도 그랬고요. 저는 키도 작고 체격이 작은 편인데 그때는 더 말랐었는데 그때 선우 씨처럼 세상이 여성의 몸이 그래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내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도 저도 늘 머릿속으로 한켠에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40대 중후반이 된 지금은 풍채가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어깨를 더 넓힐 수도 없고 발을 더 키울 수도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배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우 씨랑 처음에 이제 친해지고 선우 씨 집에 가서 이것저것을 막 고쳐주고 이런 이야기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온기를 주는 것들 편에서 도비 조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입었던 한 2015년, 6년 정도에 입었던 도비 조끼가 얼마 전에 걸려 있길래 그걸 꺼내서 제가 한번 채운 모습을 선우 씨한테 보여줬잖아요. 약간 천하장사 소시지 같은 느낌의
사람을 우겨 넣은 것 같은 사람 순대 같은 느낌의 형상이 되었었죠. 차곡차곡 저는 그 한 6, 7년의 기간 동안 또 풍채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저희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40대에 접어들면서 체중도 조금씩 늘고 체격도 커졌죠. 예전에는 어떤 사이즈를 입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약간 내 몸을 거기 맞춰서 노력을 해서 멋있게 소화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40대 중반 혹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이제 50에 접어든 친구들 만나면 다들 임플란트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몸이 정말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기능적으로 유지하면서 남은 여생을 삶을 잘 꾸려갈 것인가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옮아갑니다. 근데 뭐 20대, 30대까지 되게 멋을 추구하고 멋져 보이고 싶고 외모를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뭐 다들 거쳐오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인생을 정말 길게 놓고 보면 그렇게 막 애쓰면서 나 자신을 좀 볶아치는 외모에 대해서도 볶아치즘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볶아치는 시기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 시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어깨를 잘라내고 싶다 이런 거 약간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뼈부터 개조해서 내 외모를 바꿔놓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 남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게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다이어트, 살 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들 어떤 주제, 관심사를 클라우드처럼 형성을 시켜서 보면은 뭐 그 안에는 뭐 정치 얘기도 있고 뭐 일상에 대한 얘기, 의식주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뭐 자신의 일에 대한 얘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중에서 굉장히 큰 부피의 클라우드를 외모와 다이어트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몰려있던 시기를 지나온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드리고 있는 어떤 관심과 에너지로 좀 더 다른 곳에 돌려보면 훨씬 더 삶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먹고 과체중이 아니게 몸을 관리하고 뭐 혈당 같은 것을 신경 쓰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생활 습관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몸의 체적을 작게 만드는데 모두가 혈안이 되어서 더 작은 몸, 더 마른 몸, 더 날씬한 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좀 심하다. 과하게 볶아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몸을 내가 이 몸을 이용해서 어떤 뭐 운동의 쾌감, 다 같이 이제 이를테면은 협동을 해서 어떤 한 골을 넣었을 때 우리 다 같이 막 어깨동무를 하고 내 몸이 느끼는 희열이잖아요. 몸을 사용해서 느끼는 희열. 달리기를 할 때 오늘 러너스 하이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내 몸을 잘 기능하도록 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겠다는 철학은 그 중심이 자신한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내 몸을 작게 만들겠다, 날씬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뭔가를 잘 소화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표현일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주 많은 부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죠? 대상화죠. 그렇죠. 자기 몸 속에 있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몸의 껍데기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 자신의 자아를 많이 의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야말로 자기만족적인 행위다. 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만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는가를 생각하면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자신의 기준을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죠. 아까 20대일 때 머릿속에 한켠으로는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 내 작은 몸에서도 내 몸을 더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회의 분위기나 생각에 많이 휘둘렸던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근차근 열심히 배를 키워온, 풍채를 키워온 저는 마음의 크기도 꽤나 조금씩 더 단단해져 왔어요. 그 20대와 40대 후반인 지금 사이의 시간 동안 마치 민경 장군처럼 이런저런 다양한 몸의 경험을 나 스스로에게 주어 보았고 몸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고 기능시키면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것도 많이 시험하고 누려보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전의 몸에 비해서 저는 더 튼튼하거든요. 물론 기능적으로 노화가 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운동 자체를 할 기력이 잘 없었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각도의 생각을 계속 더 쌓아 나간다면요. 선우 씨가 지난 회에 욕쟁이 할머니의 꿈을 갖고 있다. 플루언트하게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연습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 할매들이요. 운동장 잘 씁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운동장에 게이트볼,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그 구장 안에는 할매들의 성비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또 일군의 할매들이 운동장을 매일매일 잘 쓰죠. 저희가 운동장에 오가다가 매일 저녁 일정 시간이 되면 여러 분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좀 띄엄띄엄 이렇게 대형을 이루어 서서 음악에 맞춰서 체조하시는 모습을 종종 목격을 했어요. 아주 신나는 트로트를 틀고 춤을 추시죠. 좀 춤추기 좋은 트로트, 좀 빠른 음악을 틀어놓고 한 분이 연단에 올라가서 그 동작들을 지도를 하시고 한 20명 정도 되는 그룹이 그거를 따라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저희 이웃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집에 같이 걸어가게 됐는데 이게 어떤 구청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어떤 운동 모임인가요? 여쭤봤더니 공식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생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생겨나서 그렇게 모여서 하고 계시는 체조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단 위에서 리드하시는 분께서 뭔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 나와서 음악을 틀고 동작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식으로 몇 년간 유지가 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이웃 할머니께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도 운동을 하고 오신다 그러길래 아유 이렇게 추운데도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추워도 눈이 와도 매일 한다고 그 흥나는 트로트에 맞춰가지고 체조를 열심히 아마 가까이 가서 보면은 김도 모락모락 나지 않을까 싶은 열기로 이 체조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은 그게 너무 귀여우면서도 너무 당당해요. 코로나가 극심했던 기간 동안은 아마 중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재개된 모습을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아까 민경 장군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의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즐겁고 멋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작 발표회 때 민경 장군이 이제 운동뚱의 주인공으로 낙점이 되고 그걸 시작할 때 다른 동료들이 일종의 덕담처럼 이제 비키니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 해 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라면 그분들도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운동뚱의 슬로건이 뚠뚠이들 운동하자더라고요. 저는 뚠뚠이들 살 빼자가 아니라 뚠뚠이들 날씬해지자가 아니라 뚠뚠이들 운동하자인 게 참 담백하고 좋았습니다. 맞아요. 첫 해부터 운동을 하고 나서 굉장히 잘 챙겨 먹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잘 먹기 위한 운동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하죠. 그 비키니 가자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을 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아주 가혹하게 해서 내 몸을 지금 탄탄하고 잘 기능하고 있는 저 멋진 몸을
왜 다이어트 성공 화보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날씬한 그런 몸이 되어야 이 운동의 성과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야말로 오류죠. 맞아요. 그 운동의 목표라는 것이 체중 조절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라는 거는 그걸 훨씬 넘어서죠. 체중 조절에만 살을 빼는 데에만 운동을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너무 놓치는 게 많죠. 맞아요. 태국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민경 장군이 새벽에 6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깜깜한, 요즘은 해가 늦게 뜨니까 깜깜한 시간에 밴 안에서 찍은 영상에 이미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풀 메이크업까지 그 시간에 하려면 와, 이 선수가 몇 시에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물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겠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들에 비해서 외모에 더 신경을 쓰게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모로도 평가를 한 번 더 받죠. 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돌더라고요. 핀란드 총리가 뉴질랜드 총리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외교적 성과들을 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마침 이 두 총리들은 뭐 최연소 여성 총리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한 그런 젊은 여성 총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자 하나가 남성 기자죠. 당신 둘은 공통 관심사도 많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만난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가로막으면서 뉴질랜드 총리가 버락 오바마가 존 키를 만났을 때 존 키가 그 이전 뉴질랜드 총리였대요. 근데 버락 오바마랑 동갑이래요. 버락 오바마가 존 키를 만났을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핀란드와의 지금 이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수치를 따박따박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기자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아주 욕도 많이 먹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성은 자신이 총리로서 실무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도 남성들이라면 받지 않을 질문들을 받는 거죠.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난 것일 뿐인데도 두 여성이 만난 걸로 생각하고 그 두 여성이 만나서 외교적 성과를 벌이는 것을 마치 무슨 친목질하는 것처럼 둘이 어떻게 친하니 이런 식으로 강등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필드에서 성과를 낼 때는 남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여러 허들이 몇 겹으로 더 주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민경 장군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운동을 잘 해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민경 장군에 대해서 찾다가 보게 된 거였는데 김민경 달라진 슬림 화보 공개 이런 제목을 붙인 그런 화보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자회견 때 김민경 이제 비키니 가자 하는 것과 같은 관점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살을 뺄 거고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서 체중 감량을 한 것에 대해서 막 자랑스러워 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좋게 봐줄게. 이런 식의 관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화보들이 너무 많았고 민경 장군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치 핀란드와 뉴질랜드 총리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게 올해 초였던가요? 나이키에서 민경 장군을 모델로 모두의 운동장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아까 왜 달라진 슬림 화보 공개에서 나오는 그런 뉘앙스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로 환하게 웃으면서 운동복을 입고 몸을 움직이는 한 장면처럼 보이는 그 화보에 끝없이 서로의 가능성을 믿다라고 하는 카피와 함께 민경 장군이 등장하니까 그게 참 좋았어요. 이 나이키 광고는 이 사람의 본질을 성별을 떠나 잘 기능하고 있는 그 몸에 포커스를 맞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나이키는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트 선수뿐만이 아니라 운동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선수다, 애슬릿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주얼적인 디렉션도 그런 건강함을 지향하죠. 그런데 저는 나이키랑 여러 번 일도 했었던 에디터의 관점에서는 김민경 씨가 나이키 캠페인 모델이 된 게 너무 반갑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 한편으로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의 여러 나이키의 캠페인 이미지들을 보면 정말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것에는 뭐 인종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뭐 신체의 어떤 특징을 골고루 보여주는 다양성, 뭐 장애의 유무까지 뭐 이런 것들을 늘 굉장히 공정하게 분배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를 뭐 패션쇼라든가 코로나 직전에 제가 따라갔던 그 뉴욕 출장이 나이키 출장이었죠. 그때에 선우 씨가 느꼈던 것을 저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저한테도 그게 참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델로 활용하는 인물들도 정말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너무너무 정말 다양하게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힘을 쏟는 브랜드인데 한국에서의 전개해왔던 캠페인을 생각해보면 사실 보여주는 여성들의 이미지라는 것이 뭐 키가 좀 큰 사람, 작은 사람, 머리가 짧은 사람 뭐 있었겠지만 김민경 씨 정도의 체격을 가진 모델이 기용된 것이 그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김민경 정도 돼야 운동뚱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야 이제야 이렇게 체격이 큰 여성이 메인 모델이 되는구나 라는 게 그것은 나이키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어떤 한계일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이키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운동하는 여성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석희 선수를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던 나이키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아주 선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나이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다. 분발하셔라. 네, 애정이 섞인 어떤 논평이었습니다. 맞아요. 나이키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어요. 여자는 풍채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풍채라는 것이 단지 큰 몸, 체격이 더 큰 것, 몸이 커지는 것, 벌크업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넉넉함, 기상, 용맹함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톡토로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늘 굉장히 예민하고 초조하고 뾰족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격과 여유는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단편적으로 반영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를 좀 더 슬림하고 작은 체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세상에 나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내가 차지하는 지분이 더 늘어나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약간은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의 체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TV에 보이는 우리의 모니터 속에 보이는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갈고 닦은 그 몸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서 작아지는 대신에 조금 더 바깥을 바라보면서 더 큰 꿈을 품읍시다, 여러분. 풍채라고 하는 말이 그 어감도 참 좋고 사람의 몸을 조각조각 내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휘감고 있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뉘앙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할 때 약간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게 꼭 외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양으로까지 나오는
이를테면 수우파에서 우승팀을 이끌었던 허니제이의 리더십을 놓고 허니제이는 사실 체구가 아주 작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대인의 풍모 같은 게 있다. 아주 큰 리더다. 이런 칭찬을 아주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36화에서 여자는 풍채라고 얘기할 때는 그 대인의 풍모를 포함한 외모에만 그치지 않는 그 사람의 밖으로까지 뿜어나오는 단단함이나 기상, 좋은 기운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말하고 싶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의 외모에서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게 진짜 작은 디테일에 뭐 속눈썹이 어떻고 뭐 손톱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자세, 눈빛, 표정, 몸가짐, 매너 이런 것에서 더 많은 걸 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어릴 때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여자는 풍채 캠페인에 앰베서더로 민경 장군님을 임명하겠습니다. 저희끼리. 이거 들으시면 연락 주세요. 민경 장군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할 테고 꼭 승승장구가 아니어도 다양한 운동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잘해내기도 하는 그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톡토로 여러분, 겨울에 다이어트 하다 보면 허기져서 쓰러집니다.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여자는 풍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둘 애드도 먹는 이야기예요. 표정 밝아지는 거 봐. 우리 묵고제비가 네. 반가워하네요. 네, 눈빛이 굉장히 반짝이죠. 오늘의 여둘 애드는 우리가 믿고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개하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저도 사실 광고로 연결되기 훨씬 이전부터 내돈내산으로 주문해서 사 먹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편안하게 평소에 느꼈던 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여러 해 동안 믿고 주문하고 그 퀄리티에 있어서 실망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곳입니다. 네. 이름은 희끈의 농장입니다. 이 이름을 듣고 히끄? 내가 아는 그 우주 대스타 히끄? 라고 놀라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히끄 아버지, 히끄의 집사이신 이시나 씨가 운영하는 농장이고요. 말하자면 신하 씨의 역할은 MD 같은 역할이에요. 농산물 MD. 잠시만요. 하지만 우주 대스타 히끄를 아직 모르시는 톡토로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죠. 히끄의 어원은요. 히끄물에서 히끄입니다. 제주도 성산읍 오조리에 살고 있는 고양이이고요. 이 고양이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9.9만 명입니다. 희끈의 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고양이를 만나서 제주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생긴 에피소드들과 어떤 정착이라는 개념에 대한 에세이가 함께 있는 책이에요. 하나 씨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었죠. 와, 진짜 우리가 추천사를 썼던 책들에 연관된 이야기를 연달아서 계속하게 되네요.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었는데 2017년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거기에 추천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다가오는 것만큼 뭉클하게 아름다운 일도 없으므로 그런 묘연의 모든 것이 이 책에 있다라고 썼었는데요. 히끄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이 희끈의 농장 대표님은 여성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냐면 히끄를 낳은 엄마는 분명히 세상에 있었을 것이므로 히끄 엄마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히끄 아버지라고 자기를 별명을 짓고 히끄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오조리에서 히끄가 살고 있는 그 집과 그 집 옆에 있는 다른 별채로 자그마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히크 아버지의 히크에 대한 어떤 사랑과 정성을 보면 저희도 고양이와 살아가긴 하지만 감히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은 어떤 면이 있어요. 그것은 이분의 어떤 성격적인 것에서도 비롯될 것 같은데 정말 고양이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 허투루 고르지 않고 되게 깐깐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자신의 반려묘를 모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크네 농장의 일을 시작할 때도 히크의 이름을 거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것에 대한 내적인 갈등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히크에게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우주 대스타시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고쳐먹고 히크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급으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다양한 제철 농산물들을 현지의 농장과 계약을 해서 소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히크에게 부끄럽지 않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저는 히크네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온 야옹서가의 대표님과 인연이 되어서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히크를 알게 되었는데요. 추천사를 쓴 덕에 제주에 놀러 갔다가 히크를 실제로 볼 수 있게 이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 해 전의 일이죠. 이 집은 지은 지 시간이 좀 된 제주에서 흔히 잘 볼 수 있는 작은 주택이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정말 먼지가 한 톨도 없다는 겁니다. 히크는 흰 고양이고 털이 또 이렇게 뽀송뽀송 약간 긴 듯하게 있는 장모종? 장모종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장모종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긴 하지만 또 겨울이 되면 털이 쪄가지고 손바지 오빠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고양이 털이 집에 전혀 날리지가 않고 정말 집안 구석구석이 깔끔해요. 그리고 제주에서 또 초대를 받았으니까 뭔가를 사들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미리부터 그런 걸 사오지 말아달라라고 깐깐하게 이야기하고 집을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집이 정말 깔끔한 미니멀리스트의 집이에요. 그렇게 위생관념이 철저하고 집안을 부지런히 쓸고 닦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성산읍 오조리를 저희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조금씩 더 친해져서 지금은 저희의 친구가 되어 있죠. 네. 근데 그 히크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자그마한 공터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히크 아버지가 조금씩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는 좀 버려진 땅 같은 데였는데 그걸 여러 번 갈아엎고 흙을 어떻게 하고 하더니만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당근을 지었다라든가 이번에는 고구마를 지었다 하는데 그 텃밭도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지만 집과 똑같았어요.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뭐 이를테면 뭘 덮어준다거나 할 때도 정말 깔끔하고 꼼꼼하게 그 텃밭을 애지중지 가꾸고 있다는 게 한눈에도 너무 정갈하게 보이는 곳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히크 아버지는 유기농 농업에 관련한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점점 이분이 농부가 되어 가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조금씩 정말로 제대로 실력과 지식을 갖춘 농부가 되어가는 것을 저희는 몇 년에 걸쳐서 봤어요. 이분은 안 하면 안 했지. 했다 하면 제대로 하는 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히크네 농장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본인이 농사지은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제주 현지에서 각 농장을 다니면서 직접 선별한 제철 농산물과 과일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히카부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깐깐함을 적용해서 골랐다면 이건 정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문해서 먹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먹었을 때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히크네 농장이 항상 열려있지는 않고 뭐 한 달에 한 종류 그리고 금방 팔고 나서 솔드아웃이 되고 뭐 또 다음에
철이 바뀌면 다른 농산물을 팔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냥 거기서 파는 거는 오픈되면 주문할 수 있을 때 별 생각 없이 주문해서 먹고 또 거기서 소개하는 다른 농산물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약간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농산물을 주문을 하면 현지에 농사 지으신 분들에게 더 이윤이 많이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많이 붙이지 않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신에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키위가 지금 맛이 어떤가 막 리뷰를 한참 읽어봐야 되고 뭐 여기에 초당한 옥수수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막 좀 정보를 받아들이고 선별하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좀 힘이 많이 들잖아요. 주문을 해서 만족도가 높은 곳을 다음번에 그곳에 주문했을 때 물론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해 차이가 있지만 퀄리티가 확 달라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면에서 히끄네 농장은 히끄 아버지의 그 유난한 성격으로 유난한 성격으로 히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고 사 먹고 제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 봤던 품목들이 최근에는 키위가 있었고 레드 키위 그리고 그 전에 뭐 밤호박도 있었고 블루베리는 친구들한테 맞아. 선물도 많이 진짜 했는데 맛있었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생 귤을 먹었는데요. 너무 신기했던 게 보통은 귤을 한 박스 주문해서 사 먹으면 홀랑홀랑 이렇게 꺼내 먹다 보면은 물러서 뭐 곰팡이가 피거나 상에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자주 그러죠. 먹다가 그걸 골라내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근데 히끄네 농장에서 사 먹은 귤이 단 하나도 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뭔가 품종이 특별한 건가? 뭐 비결이 있나?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두 레드를 준비하면서 히끄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결국은 선별을 꼼꼼하게 해서이더라고요. 귤에 있는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선별을 하게 되면은 그게 빨리 상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냥 귤 중에 물러버리는 게 뭐 한 5% 정도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서 대신에 좀 히끄 아버지의 손목과 눈 건강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런 선별 작업에 다 관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히끄네 집 동네 친구들이 저희의 친구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다 톡토로시고요. 몇 달 전에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만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대화 중에 히끄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요? 잘 있어요? 이렇게 안부를 물었더니 히끄 아버지가 요새 너무 바빠요. 히끄네 농장에 이 계약되어 있는 그 농장들을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선별 작업을 직접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본인 성격상 그걸 직접 해야 돼서 꽤나 지금 너무 바빠요.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좀 걱정 어린 말투로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히끄네 농장을 우리 여두레드로 하는 것은 얘기가 있기도 훨씬 전이었고 아유 그렇구나. 또 그 꼼꼼한 성격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또 쉬운 길로 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퀄리티가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참 너무 고맙지만 건강 걱정을 친구로서는 하고 있기도 하다는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네, 너무 복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끄네 농장은 한 품목당 한 곳의 농장을 선별해서 그곳의 농작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계절에 따라 라인업이 정해지면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함께 공지를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히끄네 농장을 팔로우를 해두시면 가장 빨리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히끄네 농장 HEEK_farm FARM 계정을 팔로우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히끄네 농장에서 이번에 어떤 것을 판매하는지 소식을 가장 빨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단골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의 퀄리티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소식을 입수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희 여두레드 광고가 나가는 12월 초부터는
황금향을 판매한다고 하고요. 2월에는 한라봉, 그리고 3월에는 천혜향, 4월과 5월에는 블루베리, 6월은 초당 옥수수, 7월은 미니 단호박, 9월에 레드키위, 11월에는 조생귤, 이런 식으로 1년 라인업이 대략 짜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철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채소 놓치지 말고 주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희끈의 농장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방금 선우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농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 평소에 잘 먹지 않는 것인데도 먹어본 것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미니 단호박의 경우에는 왜 여러분들 딱딱한 단호박인데 조그마한 크기에 겉에는 약간 암록색 같은 색깔을 띠는 그런 호박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가끔 마트 같은 데 파는 걸 보면 저거 맛있겠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는 그렇거든요. 근데 저게 껍질이 딱딱하고 손질이 번거롭기 때문에 뭘 또 사서 먹나 싶은데 이 희끈의 농장에서 판매하는 미니 단호박은요. 껍질이 그렇게까지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이 단호박의 맛이 진짜 밤도 아니고 고구마도 아니고 너무 달고 보드라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우리가 보통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어떤 식품의 장르까지 저희에게 넓혀주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보내주셔서 레드키위라고 하는 걸 또 먹어봤는데 여러분 레드키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보통의 키위보다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반을 갈라보면 안에 빨간색의 링 같은 게 보이는 조금 특이한 키위인데 최근에 이것을 저희가 요거트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서 또 신세계를 발견하기도 했죠. 그렇게 1년 내내 희끈의 농장에서 이번에는 어떤 걸 판매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쪽을 잘 안 좋아해. 나는 이쪽은 안 먹어봤어. 이런 거를 하더라도 주문을 일단 해서 드셔보시면은 그 장르에서는 가장 맛있는 것들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장르 최고. 맞아요. 그 장르 최고 보장. 흰 고양이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고양이 누구야? 우주 데스타 히크죠. 그 비슷하게 이 농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그 장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히크아부지가 청소팡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히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박도 제주도를 여행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일단 2인실 독채인 스테이 5조가 별채로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여성 전용 1인실인 희끈의 민박입니다. 이거는 희끈의 집 안에 하나의 방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고 3박 이상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청소팡인이 아주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과 욕실을 사용하시면서 또 우주 데스타와 한 공간에 머무시는 그런 굉장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건 숙박이 아닙니다. 영광이죠. 저는 숙박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팬미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제주도에 놀러 가서 희끈의 집에서 희끄와 함께 만난 적이 이제 여러 번이 있는데요. 희끄는 너무 남다른 고양이에요. 일단 자기가 스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왜 엄청난 스타들이 모두가 자기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매너 좋게 사진 찍어주고 쿨하게 뒤돌아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희끄는.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희끈의 민박에 묵으시면 또 그 분야 최고를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보통의 고양이들과는 너무 다른 스타 재질의 고양이여서 고양이 일반에 대한 어떤 상식을 넓히기에는 그냥 너무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통의 고양이면 손님에게 모습 자체를 잘 보여주지 않죠. 하지만 희끈은 스타니까. 저희도 희끈의 농장의 귤을 이제 막 다 먹고 끝까지 맛있게 버리는 거 없이 잘 먹었는데 황금향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황캐팅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캐팅. 황캐팅 다음에는 뭐죠? 천캐팅이에요. 천혜향. 저는 시트러스류를 다 좋아하는 편이라 사실 다 다르게 맛있잖아요. 좀 신맛이 강조되는 품종은 그것대로 맛있고 또 한라봉, 천혜향, 뭐 황금향, 레드향 다 다른 맛이 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금향. 이제 12월에 황금향 판매가 개시되면은 저희도 주문을 할 생각인데요. 또 2월에는 한라봉, 3월에는 천혜향이 이어지고요. 저희가 겨울 한단편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황금향은 확실히 먹어보고 난 뒤가 아닐까 싶고요. 겨울철에는 이 귤의 다양한 종류들, 귤과의 과일들을 함께하는 것이 또 참 큰 재미잖아요. 그리고 하나 씨가 알려준 방법인데 귤이나 이런 황금향 같은 과일들을 떼어서 살짝 말려서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겨울에 실내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뜯어서 넓은 접시에 펼쳐서 두면 금방 말라요. 그리고 한번 뒤집어주면 뒷면도 까슬하게 마르죠. 이게 씹을 때 약간 겉이 바삭하면서 속은 겉바속촉이죠. 그렇죠, 그렇죠. 따로 건조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전날에 그냥 까서 뭐 싱크대 위라든가 이런 데 뒀다가 한 번씩 뒤집어 주고 그러면은 껍질만 말랐을 때 딱 베어 물면은 겉껍질이 부서지는 느낌으로 파삭하고 부서지면서 맞아. 안에는 조금 더 응축된 단맛이 생겨요. 침이 고이네요. 네, 이번 겨울 또 그렇게 말려 먹는 재미, 또 귤도 한번 구워 먹는 재미 이렇게 많이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황금향도 이번에 오면 한번 이렇게 말려서 먹어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희끈의 농장 소개는 우리 충분히 다 한 거 같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애드로 하고요. 약간 얘기 덧붙여도 되나요? 네, 얼마든지. 제가 처음 이 희끄 아버지와 인연이 닿게 된 책, 희끈의 집. 그 책을 저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닐 때 책 원고를 보고 사진을 보고 사심 없이 그 책을 아주 추천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웃기는 책이고 희끄의 사진들도 보면 너무 재밌고 이쁘니까 또 이 희끄 아버지가 글을 참 재밌게 쓰고 만나보면 농담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또 눈물이 울컥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찡한 부분이 많죠. 네. 가족의 의미라든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하죠. 네. 희끄 아버지는 원래 제주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다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뭔가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제주로 그냥 무작정 좀 갔는데 거기서 슬로우 트립이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들과도 점점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가 되고 청소 팡인이니까 또 얼마나 깔끔하게 잘했겠어요. 그 일을 도와주면서 제주에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다가 희끄를 만난 겁니다. 희끄는 지금은 눈부시게 하얀 고양이잖아요. 거의 무슨 설화에 나오는 설묘 이런 식의 느낌의 영험해 보이는 고양이지만 처음에는 길에서 만나게 된 꼬질꼬질한 희끄가 아니라 획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고 길에 사는 고양이니까 그렇게 흰 고양이가 되게 특이하네. 제주엔 잘 없는데 싶다가 그 희끄가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다쳐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고양이를 집에 들이기로 하죠. 그래서 희끄와 희끄 아버지가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근처에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희끄와 함께 살면서 비로소 자신이랑은 연이 하나도 없었던 제주에 와서 살게 되었지만 자신의 집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 건지 알게 되고 가족이라는 것도 친구들, 자신의 마을 비로소 날리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 과정이 잘 쓰여 있어요. 오늘 희끈의 집 애든가요? 희끈의 집 영업을 좀 하려고. 저는 그 사연도 참 너무 좋았고 나는 농부가 되겠어라고 작정한 것도 아닐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가 제주로 흘러들어왔고 제주에서 생각보다 오래 여기서 계속 살까? 이러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한 마리 고양이와 함께 지금 아주
안온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땅떼기를 조금씩 이렇게 텃밭으로 이용을 해보다가 지금은 다양한 곳에 협업을 해서 희끈의 농장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이 희끄 아버지와 희끄에 얽혀있는 이 스토리 자체도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되게 진실되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걸 한번 팔아봐야겠어. 이게 아닌 뭘 거죠. 팔아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주에 여행을 가서 머무른다는 개념이 없던 사람이 가장 그곳에 정착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인 농업에 그렇죠. 조금씩 손을 대게 되고 그렇게 그것도 그냥 뜨내기처럼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고 유기농법 공부도 하고 인증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배워서 이제는 좋은 농장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어떤 사람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그리고 묘연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를 드리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한 마리의 고양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그 한 마리의 고양이를 열심히 책임지는 걸로 인해서 서로 간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리고 그것에 아주 충실히 임할 때 한 마리의 고양이는 한 사람의 인생이고 고향이고 이 경우에는 스타이기도 한 거죠. 네, 오늘의 여둘 애드 희끈의 농장과 더불어 희끈의 집과 우주대스타 희끄 자체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까지 총망라해서 얘기를 했네요. 스테이 오조와 희끈의 민박까지. 오늘 완전 패키지 구성이다. 댓글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2022년 한 해가 어땠는지 연말 결산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씩 도착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분량이 모이면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메일을 덜 쓰신 분들 시간이 있습니다. 써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차곡차곡 모았다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보시베어님께서 초반부터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 작가님 부모님 얘기가 저희 집이랑 비슷해서 폭풍 공감하며 듣고 있어요. 저도 화를 조기 교육 받았는데요. 아들 낳아 키우면서 얘가 저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너무 충격받은 뒤 화를 잘 해소하는 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융비둥비둥님과 광안 김리사님 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감을 해주셨는데요.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삐입 소리로 전화 온 줄 알고 깜놀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트위터의 딜립님께서는 이번 주 여둘톡 저를 위한 해차인가요? 내추럴본 화인간 욕쟁이 준비된 욕쟁이 할머니 저요. 크크크크. 삐 처리 안 된 19금 버전도 업로드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낼 줄을 모르나 편 옆에 15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일부러 붙였잖아요. 설명에도 15세 이상 청취 권장이라고 써두었는데 그랬죠? 아무래도 욕설이 실제 등장하기도 하고 삐처리가 돼서 등장하기도 했는데 약간의 안전장치 같은 거였죠. 네. 근데 내보내면서도 이래도 되나 약간 생각을 했는데 이 톡토로님들은 또 19금 버전을 원한다. 여기저기에서 다들 19금 버전을 원하셔서 또 참 놀랐네요. 트위터 샤넬 전기장판. 별 생각 없이 읽다가 빵 터졌네요. 샤넬 전기장판님께서 안녕하세요. 여둘톡의 욕의 카타르시스 이야기가 너무 즐거운 충남 욕쟁이입니다. 해외여행 시 씨발은 정말 좋은 공격 수단이 된답니다. 남프랑스에서 대놓고 저를 향해 성희롱하는 프 할배에게 프랑스 할아버지겠죠. 그렇죠. 괄호 열고 혀를 낼름대며 손으로 요상한 짓을 함. 그 할배에게 욕쟁이의 입이 터졌고 그는 놀라며 도망쳤어요. 호호 씹새끼. 너무 발랄하게 써주셨습니다. 네, 꼭 필요한 스킬이죠. 해외여행 시에. 맞아요. 인생은 겨울방학처럼 님께서요.
저도 속에 담아두고 겉으로 내색 못하는 편이거든요. 화내기 전에 눈물부터 나는 사람 어떤 유형인지 아실라나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는 혼자 욕을 많이 합니다. 운전 배운 건 20살 때 미국에서였는데 욕하기 시작한 건 부산 살고부터였어요. 느낌 알죠? 아무튼 지금 사는 동네도 부산 맨키로 운전들 꽤 험하게 해요. 욕 안 하면 보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엔 드디어 조기 훈련의 효과를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막 반말을 하면서 주차장에서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비상등 켜고 주차하는 중이었는데 더 늦게 들어온 자기 진로를 방해한다고 참나. 딱 보니까 그냥 여자라고 깔보는 것 같아서 창문 열고 똑같이 반말하고 소리 꽥 질렀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는데 왜 이렇게 통쾌한지요. 물론 소심함은 어디 가지 않아서 얼른 창문 올리고 심장 쿵쾅거리긴 했지만 속은 좀 후련했어요. 물론 옆자리에 누가 탔을 땐 삼가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버릇되니까 누가 있어도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심해야지 생각 중입니다만 내도 성깔 있다 이기야. 정신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기억합시다. 내도 성깔 있다 이기야. 그러니까요. 이게 좀 화를 못 내서 참는 것과 낼 줄 안다는 거를 연마해두는 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인생은 겨울방학처럼 님 잘하셨어요. 일단 본인 속에 쌓이지 않고 그 순간에 발산을 하신 거잖아요. 위험한 상황만 아니라면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밀크티유님께서 크크크크크 화해 조기 교육이라뇨. 크크크. 근데 저도 1년에 화해 조기 교육을 받았으나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화를 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가슴이 너무 두근대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도망가고 싶어져서 화를 막 내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결국 분출하지 못한 사람은 화병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표출을 못할 뿐이지 화 자체는 이글이글 끓거든요. 근데 화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좀 풀리네요. 학생, 그러니까 10대 때까지는 바깥으로 쌍욕을 내뱉는 것 자체도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해본 적도 없고 속으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 생활 10년 차, 사회인 10년쯤에 짬이 생기니 그냥 매일 속으로 땡땡땡땡이라고 돼 있는데 뭔지는 짐작이 가능하네요. 땡땡땡땡 거리고 있는 저를 보고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크크크.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 써본 적은 없지만 혼자 있을 때 입 밖으로 내보기도 합니다. 좀 풀리는 기분? 하셨습니다. 네. 사회생활 뭘까요? 속으로 욕이 쌓이는 기간이야. 맞아요. 네. 윙구 엄마님께서 클락션이 빵 하고 울리도록 못 누르고 핸들만 통통 치기만 하는 사람 여기 또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발생한 놀람과 이어지는 썩남의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마저도 연습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반려인이 클락션을 누르는 것이 나와 상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고이자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쩐지 두 분의 다른 성향으로 만들어지는 일상에서의 상호 보완됨이 반려인과 저와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여둘톡 팟캐스트를 먼저 듣고 나서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궁금해져서 나온 지 꽤 된 책이지만 최근 완독하게 되었어요. 책을 보며 혼자 많이 웃기도 하고 어떤 구절을 중얼거리기도 하며 두 분의 일상에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통해 새삼 늘 옆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클락션을 누르는 것이 상대와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일 때도 있습니다.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위험하게 나를 못 본 채 끼어든다. 이럴 때 빵을 해도 고속도로 자체가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경고로 쓰는 게 뭐죠? 하이빔이죠. 하이빔이죠.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번쩍번쩍 이렇게 켜는 것이 상대에게 경고가 될 수 있죠. 이것도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은 핸들 왼쪽에 있는 헤드라이트 관련한 그 레버를 몸 바깥쪽으로 밀면
그 하이빔이 고정이 되는데 그래놓고 잊어버리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시야 방해가 돼요. 짧게 한 번씩 할 때는 자신의 몸 쪽으로 그걸 잡아당기면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한 번씩만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빔이 고정되면 계기판에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켜놓은 채로 주행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하고요. 네, 클락션 빵빵이랑 하이빔 번쩍번쩍 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방학동 톡토로님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쇠약해진 할아버지께서는 방 안에 누워 계셨고 그 옆에는 치매를 살짝 앓고 계셨던 할머니께서 나란히 누워 계셨습니다. 두 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가족들은 직감할 수 있었고 병문안을 갔던 저는 순간 가슴이 짠해 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흐느끼시며 여보 마누라, 내가 죽으면 당신도 나를 따라올 거지? 그렇지? 하며 흑흑흑 흐느끼셨고 제 코끝이 막 찡 해올 무렵 할머니께서는 아픈 허리를 갑자기 꼿꼿하게 세우시며 일어나 앉으시더니 버럭 화를 내시며 내가 미쳤슈? 왜 당신을 따라가? 하며 또박또박 맑은 정신으로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웃프기도 했지만 6남매를 낳고 해로하신 두 분께서 부부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서요.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네가 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너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도 그저 경기도 오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란 끝이 있는 평행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벌어지거나 또 너무 가까이 붙지 않는 것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미덕이란 생각이 듭니다. 부부라는 관계가 인생이란 여정에서 서로를 성숙시킨다면 다행일 겁니다. 저를 포함한 아내 톡토로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참! 12월 연말 시상식 시즌에 여둘톡에 드리고 싶은 상장명입니다. 제철 방송 정말 잘 들었상. 스포티파이까지 여둘톡 떡상. 언젠가 톡토로들 만날 날 상상. 썰렁했다면 죄송해요. 잘 들었다는 감사의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 썰렁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상복이 터졌네요. 감사합니다. 삼관왕이 됐네요. 졸지에. 네. 한누리대로님께서 여둘톡은 올해 저한테 있었던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두 작가님들 너무 소중해요. 오래오래 목소리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올해의 가장 좋은 일 중 하나. 아유, 영광입니다. 네. 조류 톡토로 세력의 일원이시네요. 이기대 갈매기님의 댓글입니다. 이기대는 부산에 있는 지명입니다. 네. 35화에 대한 댓글 같아요. 도입부에 영어로 가득한 키오스크 얘기를 해주셔서 공감하며 댓글부터 남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타지에 계셨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기와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저 때문에 피자나 햄버거도 자주 같이 먹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취직을 한 뒤로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본가에 내려가니 할아버지가 이제 햄버거는 못 사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좋아하지 않던 음식이라 그러신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혼자 먹으려니 메뉴가 마땅치 않아 오랜만에 버거킹에 갔더니 주문하는 기계가 생겼고 카운터에서 주문은 받아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본인이 몹시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 얘기를 하시는 표정이 너무 슬펐습니다. 메뉴 이름은 다 영어고 기계 사용에 익숙한 사람도 한참이 걸리는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고 카운터 뒤에 직원들은 할아버지가 주문을 하시든 말든 도와줄 생각도 없었고 그 상황을 상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댓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치밀어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키오스크가 너무 미워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을 줄이고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기업도 믿고 이제 키오스크가 있으니 저기서 주문하시라는 말만 되풀이해야 하는 직원도 밉습니다. 원래도 햄버거 이름이 다 영어라서 할아버지는 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는데 이제는 할아버지의 점심 메뉴에서 햄버거가 아예 빠졌어요. 요즘은 라면만 드신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배려가 없을까요?
매일 얼른 돈 벌어서 할아버지 모셔와야지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얘기하셔서 할아버지 생각이 나 작가님들 말씀과는 논점이 조금 다른 넋두리를 해보았어요. 이제 눈물 닦고 팟캐스트 마저 들으면서 일해야겠습니다. 작가님들 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논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키오스크를 못 쓰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쓰기 어려운 여러 상황 때문에 쓰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의 논점이 좀 더 명확해진 거죠. 맞아요. 저희도 이 방송을 할 때 준비하면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엄마들이 햄버거 하나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지 않을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새로운 키오스크에서 낯선 글씨를 보면 당황스러운데 일단 배제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겠고 일단 먼저 떠올린 것은 저희들의 엄마들이었죠.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기대 갈매기님의 할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애틋한 사이도 있고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같이 이런 걸 먹어주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입맛 때문에 햄버거나 오랜만에 먹을까 했는데 이걸 못 드시게 됐다니 저희도 너무 화가 나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다니는 동선 안에 있는 가게들도 주문을 받는 카운터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거나 주차 관리를 하던 직원이 자동화 기계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산타클라라 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클라라 톡토로입니다. 언제나 공감 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출퇴근길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77년생 부산 출신으로 96년도에 서울살이를 시작하고 미국 오기 전까지 마포구에 살았던 이유로 작가님들 이야기에 항상 과몰입하던 중 이번 에피소드 우리가 화낼 줄을 모르나를 듣고 기억 한 자락 끄집어내어 보내드립니다. 이 다음은 일기 같은 글입니다. 2015년 여름 우리 가족의 이탈리아 여행은 로마에서 시작해서 소렌토, 아말피 해변, 피렌체를 거쳐 베네치아에 이르렀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에서 유명한 젤라또 가게를 찾아가는 우리만의 여행 방식에 아이들도 다음 여행지를 고대하며 긴 일정을 잘 소화해내고 있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는 베네치아로 들어가는 기차역 앞이었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할머니 호스트와 손짓으로 대화를 하며 짐을 부려놓고 일몰을 보기 위해 서둘러 베네치아로 들어가는 기차를 탔다. 일몰 시간이 가까워서 곤돌라 아저씨가 애누리 없이 배삭을 다 받았지만 5가족이 이렇게 베네치아에서 곤돌라 타고 석양을 볼 기회가 또 오겠냐며 흔쾌히 배에 올랐고 곤돌라를 탄 채로 베네치아를 돌아봤다. 그때가 딸램 10살, 큰아들램 7살, 막둥이 13개월. 남들이 다 그게 무슨 사서 고생이냐고 그 나이에 애들이 기억이나 하겠냐고 만류하던 여행이었다. 곤돌라에서 내려 베네치아에서 유명하다는 젤라또 가게를 찾아내서 젤라또 하나씩 들고 어두운 베네치아 골목을 기웃거리다 내일을 기약하며 산타루치아 역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섰다. 차표 파는 기계는 흑백 스크린에 뭔가 좀 불친절한, 지금 생각하면 번역이 온전치 못했을 영어 안내문을 보여주고 있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남편이 예의 에이씨 한번 내뱉지 않고 침착함을 발휘하고 있던 차에 뒤에서 강한 억양이 있는 영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백인 남자가 카드를 뽑기 전에 버튼을 누르라는 둥 안내문도 따라하지 못하냐는 둥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불평이 고성이 되어가자 한 영국 신사께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기계의 안내를 따랐으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영국 신사가 함께 살펴본 후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물러섰다. 이 순간 불평남께서 이디엇이라고 엄청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인내심의 한계가 온 남편은 기차역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경상도 사투리에 찰진 우리말 욕을 되돌려 주었다. 아마 그 시간에 산타루치아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 다 깜짝 놀랐을 듯. 남편의 기세의 위협을 느낀 그 불평남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남편은 경찰 불러 이 새끼야! 라고 꿋꿋하게 한국말로 응수해 주었다. 친절한 영국 신사께서 다시 다가와 간혹 10유로 미만은 카드 결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유인 판매소로 가보라고 해서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우리는 기차를 탔다. 남편은 평온함을 되찾았으나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와 엄마의 눈치를 번갈아가며 살피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사태를 설명해 주어야 했다. 욕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싸움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아이들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부모가 애들 눈앞에서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거나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고를 친 아빠를 비난하는 대신 아빠의 선택과 행동을 설명해 보기로 했다. 싸움은 피해야 하지만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당한 대접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절한 도움은 감사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저런 모욕적인 말과 대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설명이었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빠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욕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딸내미. 아빠가 니스에서는 이상한 대접을 받았을 때 영어로 열심히 설명하고 항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고 남편이 그때는 설명을 해서 뭔가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서 의사소통을 해야 했지만 오늘은 화가 난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고 구분해줬다. 익숙한 환경, 반복되는 일상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완벽에 가깝다. 우리는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누구와는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해야 언쟁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낯선 여행지에서 우리는 아이들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다.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한다. 그 와중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하고 뜻밖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돈으로 수습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주는 색다른 경험은 부모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엄마 아빠가 당혹스런 상황에 맞닥뜨린 산타루치아 역의 그 순간은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기억할 사건이었고 곤돌라를 타고 보던 베네치아의 석양보다도 강렬한 가족 전체의 기억이 되었다. 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타클라라 톡토로 드림 하셨네요. 정말 가족이 같이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이건 좋은 경험이라고 해야 할지 나쁜 경험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뭔가 격해진 것을 아이들에게 노출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어떤 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게 여행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의 일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한 회 한 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톡토로님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글로 정말 설명과 묘사를 잘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의 아주 좋은 예시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야기가 확장되는데 저희는 이럴 때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산타클라라 톡토로님 감사합니다. 산타클라라와 산타루치아. 그러네요. 한 끗 차이인데. 좀 있으면 산타클로스가 오고.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저 코 되게 찡찡했던 게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요. 일을 하면 또 풀리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냥 일은 아니고요. 좋아하는 일이요. 아, 네.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36화는 여자는 풍채였습니다. 네, 오늘의 여둘 애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희끈의 농장과 희끈의 민박 그리고 스테이 오조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녹음실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또 멋진 풍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